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그 후에 우리 증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이자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입니다. 바로 연결하죠. 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일부 전망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경제적 충격이 분명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마나 나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바로 직격탄이 오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1%대 초반으로까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물론이죠. 지금 사실 그림을 한국만 봐서는 안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미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하. 작년 4, 4분기에 마지막 4, 4분기에 G20 그러니까는 20개국이죠. 이게 우리나라 포함돼서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데 네. 이게 지난 4, 4분기에 0.6%를 성장했어요. 아, 예. 3, 4분기에는 근데 0.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더 내려가고 있었고요. 네.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일본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4, 4분기에 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간당간당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한 방 더 맞은 셈이니까 0%까지 내려갈지 전 세계 성장률이 예. 그것까지는 좀 지나치게 들리지만 아주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세계 경제 전반이 하강 국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납이 달려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비유가 적절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맞는 전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왜냐하면 그 성격이 달라서요. 예. 왜냐하면 그 2008년 때는 이제 금융위기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제의 혈맥에 해당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동맥이 막힌 거라서 이 급한 충격이었지만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예. 돌이켜 생각하면 10년 동안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장기 정체로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좀 벗어나나 그랬더니 다시 또 좀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 또 생겨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또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될지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이번에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공급에서의 충격과 수요에서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급 충격이라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공급망이 그렇죠. 멈추는 거고. 예. 수요 충격은 이제 사람들이 여행이나 외식 같은 걸 안 하는 거죠. 예. 이 두 개가 동시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는 사실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휴대폰 공장이 베트남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7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네.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데 네. 이런 삼성이 이런 한 예가 전 세계적 대유행이 되어버리면 세계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 버리면 이건 거의 마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이 있던데요. 그 생산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요. 이제 네. 그거보다는 공장이 멈추고 아무래도 그 부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속도가 늦어지는 것.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공급 충격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수요 충격도 사실은 충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일정하게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요?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모두 이제 다들 낮출 거라고 아는 것이고. 예. 근데 과거와 다른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미 그 금리가 4%, 5%였다가 중앙은행이 막 3%, 4%씩 낮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현재는 이미
금리가 워낙 2%, 1%대이기 때문에 낮춰봤자 대단한 뭐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대응 정책은 효과가 없다. 두 번째로 이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 모든 것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잦아드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예. 근데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 방역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하시는 말씀을 종합을 하면 이게 뭐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종식 선언으로 뭔가 귀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이래버리면 이게 장기화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얼마나 뭐 적어도 바이러스가 얼마나 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설사 한두 달 또는 서너 달 후에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여행을 다닌다든가 소비를 더 얼마나 빨리 늘릴지에 대해서는 자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래요. 가뜩이나 지금 또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그 도산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오래 간다고 하면 그 후유증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세계적 대유행이 요번 포함해서 3번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팬데믹 선언이 가장 가까웠던 게 10년 전쯤에 그 신종플루 때의 그 팬데믹 선언이었잖아요. 이때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직격탄이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네. 그때는? 네. 아, 그럼 이건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네요. 네. 지금 오늘 뉴스에서 아마 커버를 하셨겠지만 이탈리아가 지금 1,000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하루 죽었고 엄청난 얘기죠.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지금 거의 처음 맞는 상황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또 정부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금 정책 수단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대단한 정책 수단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방제 작업 잘 하고 하는 게 다죠. 네. 추경은 어떻게 보세요? 추경이 일정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추경 참 사실 오늘 인터뷰에 응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해야 되나요? 코가 막혀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정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언론에서도 제대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이번에 지금 기재부 발표한 추경 규모가 11.7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을 제대로 뜯어보는 사람들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11.7조에는 세출로 확대를 하는 것이 8.5조이고 그다음에는 나머지 3.2조는 어려운 말로 치면 세입 경정입니다. 네네. 3.2조 세입 경정이라는 것은 이제 세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추경입니까? 그게 앞으로 경기가 나빠져서 세입이 줄어들 것 같은 것을 숫자를 갖다 거기에 집어들어서 11.7조라고 말하면 두 자리 수준 안 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만든 것 같은데 의미 없는 숫자죠. 첫 번째로는요. 그거 숫자를 추경에다 넣었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대단히 놀랍고요.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확인차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지원 정책 중에 세제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세입 경쟁에 포함이 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세입이 앞으로 연말 됐을 때 이렇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전망치일 뿐이에요,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빼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그거 보고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랐는데 문제는 언론사들도 이런 내용 하나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 그러면 세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세출도 마찬가지인데 그 8.5조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표현으로 이제 세출 확대라고 되어 있지만 정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 생각하는 건 정부 지출을 얼마나 늘리느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세출 경정이라고 하는 8.5조 안에도 출연, 출자, 돈 빌려주는 거 융자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나중에 원금 받는 거예요, 도로. 그리고 이자도 받으면 끼키야 네트로는 원래 시장 금리 대비해서 조금 깎아준 금만 더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게다가 또 하나는 더 액수로 치면 또
예비비 증액이 있습니다. 한 1조 한 3,500 정도 된다는데 네. 이거는 앞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 목적성으로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안 쓰면 그만인 거거든요. 실제로도 정부에는 지금 예비비로 안 쓴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 6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 집어넣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뭐 이게 얼마냐 11조가 부족하냐 아니냐 갖고 말하는 것은 참 뭐 한심한 얘기죠. 잠깐만, 그럼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뭐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한 2.5조 정도의 상품권이나 이런 걸 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출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직접 지원을 위한 지출은 딱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 이런 평가시네요. 뭐 대강 나라살림연구소라고 있는데요. 예. 계시던 분 이상민 씨가 분석하는 숫자를 제가 인용을 하면 실제적인 지출은 한 6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마 실제적인 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지출 정부가 실제로 돈을 덮는 것은 6조밖에 안 되고 근데 그 6조에는 방역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 비용을 빼고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타격을 받고 있는 민생 부분에 대한 지원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이니까 별로 추경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 평가시네요. 정리를 하면. 이미 뭐 그 부풀린 숫자인 11.7조 갖고도 효과가 없을 거란 소리들을 하는 처지니까. 네네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당연하게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확 늘려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하는 척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캠페인 들어가면 또 바쁘니까 또 그런 거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갖다 끝내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될 거냐, 그거는 뭐 전혀 다른 얘기죠. 근데 아무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그 추경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손살을 치면서 내놓은 이야기가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이 기재부의 이런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기재부는 이 공무원답게 일 안 하면서 일하는 척하는 그 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근데 저는 사실 기재부를 비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기재부를 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뭘 하는 거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뭐 기재부를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그러면은 청와대는 손 놓고 구경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 갖고 비판하는 거 역시 어떻게 보면은 정치 지도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좀 더 그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어떤 그 추경을 어떤 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인가요? 메르켈 총리가 나와가지고서는 대단한 발언을 했죠. 인구 중에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감염이 될 거다. 치료약이나 아니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할 것이다.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DPCC 그러니까는 적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따위 소리 할 시간 없다.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의지는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이 문제가 얼마만큼 더 진행이 될지 아니면 곧 잦아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갖다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시간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결국은 선거를 지나면서 좀 더 생각해서 제대로 된 추가적인 정책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떻게 그런 평가를 하세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재정 지출 확대 이건 선거 포퓰리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감세를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이번에 미국이 저렇게 대단하게 10%씩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감세 소리 나고 얹었으니까는 이제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래통합당 하는 말을 저번에 들어보니까 법인세 인하하자 이런 소리 했다는데
몇 년 전에 왜 유해진 씨가 말해가지고 광고에서 유명해진 말 있죠? 어떤 말이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 안 하고 기억나요. 있으면 더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 말 또는 네. 심지어는 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어,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도지사 몇 분이 재난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반감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구호수당이라고 불러도 충분한 것이고 이걸 아직 뭐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보다는 예.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격리 조치를 하느라고 뭐 월급을 못 받다든가 수입이 줄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도와주는 것을 먼저 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이자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